아직까지도요. 이렇게 정신 못 차리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김유진 아나운서. 지난주 금요일 새벽 3시쯤 부산의 한 터널 앞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차량이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고 도망치는 모습을 시민이 발견하고 뒤쫓아가는데요. 아하. 이걸 보면서 계속 경찰에 동선을 알려온 겁니다. 이를 바탕으로 추격에 나선 경찰이 결국 이 차를 발견하고 정지 명령을 내렸는데 해당 차량은 이를 무시하고 무려 8km가 넘는 거리를 도주했다고 합니다. 하하. 그러다 보니까 이제 추격전이 벌어졌을 거 아니에요, 네. 김유진 아나운서. 이날 또 비가 내렸다고 하더라고요. 비 속에서 아찔한 추격전이 벌어졌는데 당시 상황을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네, 부산의 한 주택가 검은색 승용차가 골목길을 빠른 속도로 내달립니다. 경찰이 추격할수록 속도를 더 높이는 상황이었는데요. 급기야 편의점 앞을 지나가는 순간 배송을 하던 택배 기사를 넘어뜨리고도 그대로 치고 달아나 버립니다. 이 신호를 어겨가면서 지그재그로 고개 운전을 했던 세상에. 운전자. 좁은 골목길로 들어서서 전신줄을 들이받고 나서야 결국 차량이 멈춰서는 상황이었는데요. 아하. 아이고, 아이고. 경찰이 다가가서 조수석으로 한 남성이 내리니까 이를 본 경찰이 보닛을 밟고 넘어가서 이 남성을 붙잡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하. 지금요, 저 도주 과정에 골목길을 정말 속도도 줄이지 않고 가다가 하마터면 큰 커다란 인명사고를 낼 뻔했는데 당시에 추격했던 경찰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운전자가 서로 다 부인을 하는 것 같은데 둘 다 운전을 안 했다고. 근데 일단 차주가 이제 운전한 걸로 의심은 되고 뒤에 딱 도망 못 가게 운전자를 뒤에 딱 붙여놓고 운전석 쪽으로 갔는데 운전석에 사람이 없었거든요. 조수석 문이 열리면서 이제 사람 한 명이 튀어나오려 하니까 처음에 이제 그 친구가 운전자인 줄 알고 도망가는 줄 알고 이제 잡았는데 뒤쪽에 있는 조수석 문이 또 열리면서 이렇게 툭 떨어지듯이 이렇게 바닥으로 툭 떨어지더라고요. 의심되는 거는 조수석 쪽에 있는 친구는 동승자고 운전석에 있는 친구가 뭐 뒤로 넘어가서 뒤쪽 문으로 이렇게 내린 걸로 의심이 되더라고요. 그 차주가 그로 뒤로 내렸거든요. 아니, 하재근 평론가님, 저 차는 그럼 무인 차량이었어요? 왜 운전석에 아무도 없어요, 운전자가? 그걸 알 수가 없는데 일단 그 뒤로 나온 그 차주를 지금 조사를 해봤더니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다고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만취 상태에서 지금 8km를 운전한 거 아니냐 그렇게 의심하고 있는 것인데 혹시 그 만취 상황에서도 본인이 처벌받을까 봐 운전 안 했다고 하기 위해서 그리고 뒤로 들어간 것이 아닌가. 근데 제정신이었으면 그렇게 말이 안 되는 행동을 안 할 텐데 판단력이 흐려져서 뻔한 잘못된 행동을 한 것이 아닌가. 네. 그렇게 지금 경찰이 의심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상황을 듣고 보니까요. 앞서 영상 보면 전봇대를 들이받고 나서 차가 멈췄지만 경찰이 다가갈 때 미세하지만 차량이 앞에 들이받은 차량이 미세하게 흔들리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아마 그 순간에 운전자가 뒤쪽으로 넘어간 걸까요? 관련해서 경찰 얘기 마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도망가느냐, 음주운전 했느냐 이렇게 하는데 좀 행설수설하고 그 완전 만취 상태라서 막 욕을 하면서 내 차가 왜 이렇게 됐지? 왜 여기 있지? 뭐 이런 소리 하더라고요. 뭐지? 이건 내 차인데? 뭐지? 차가 왜 여기 받고 있지? 뭐 난 대리 불렀는데 뭐 이런 소리 하더라고 계속. 오윤성 교수님 정말 연기상감입니다. 능청스러움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아주 뭐 연기 뛰어난데 지금 뭐 만취를 넘어가지고 완전히 인사불성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뭐 내 차가 왜 여기 있지나 대리 불렀는데 이렇게 그 어떻게 보면은 그 방어 본능적인 행동을 하는 거 보면 그래도 뭔가 겁을 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다행히 차에 이제 치인 그 택배 기사 같은 맞아요. 경우는 크게 다치진 않았어요. 다행스럽게. 정말 다행이네요. 그런데 이제 이 빗 속에서 추격전을 하는 그 가운데서 크고 작은 사건이 이제 세 개나 이 사고가 세 개나 이제 발생이 됐는데 네. 지금 그 저 사람들 정말 그 정도에서 끝나서 그나마 다행이 아니냐. 네. 더 나가서 다른 사람들 생명 그리고 자신의 생명까지 앗아갈 뻔했는데 네. 지금 운전자는 위험운전 치상 혐의 그리고 이 동승자 같은 경우는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지금 이제 입건된 상태입니다. 네. 단순 음주운전이 아닌가 봐요, 장현미 변호사님. 그렇습니다. 이거는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가중처벌되는
그 소위 말하는 윤창호법으로 엄단해서 다스려지는 범죄를 저지른 겁니다. 네. 지금 비교적 경미하다고는 하지만 이 택배 기사분 그 상해를 입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부인할 수가 없어 보이고요. 네. 그렇다면 1년 이상의 징역, 15년 이하의 징역형까지도 선고가 가능한 그런 굉장히 엄청난 범죄를 저지른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저 때가요, 최진봉 교수님, 예. 지난 12일 새벽 3시입니다. 물론 비수도권이기 때문에 영업 제한 시간이 많이 풀렸다고는 했을지 몰라도 지금 시국이 이런 시국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가능한 한 술집에도 안 가고 집에 일찍 들어가는데 새벽 3시까지 술 마시고 그것도 음주운전까지 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이 새벽에 나와서 열심히 일하는 택배 기사님은 무슨 잘못입니까? 그러네요. 저 음주운전한 사람 때문에 다쳤잖아요. 또 어허.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고 또 이렇게 코로나 상황에서 정말 정신 못 차리고 저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 그리고 나서 운전하고 나서도 운전 안 했다고 또 발뺌하고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이 과연 이해가 되는지 도저히 저는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일반 국민들이 모두 다 지금 코로나19 상황에서 가능한 한 코로나19 전파를 막기 위해서 노는 것도 밖에 나가는 것도 술 마시는 것도 참고 있는 상황에서 저런 행동을 했다고 하니까 국민들의 분노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택배 기사님 큰 부상이 아니었다고 하는데 정말 경미한 수준이길 바라요. 왜냐 혹시라도 저 부상으로 며칠 일을 못 하시게 되면 또 생활에도 지장이 있을 수 있잖아요. 정말 그런 일 없기를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연예인이요. 불미스러운 일로 이렇게 알려지는 건 본인한테도 곤혹스러운 일일 겁니다. 김유진 아나운서. 네, 지난주에 윤호윤호 씨가 지인들과 밤 12시까지 술자리를 갔다가 방역수칙 위반으로 적발이 됐다라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그랬었죠. 이 당시에 윤호윤호 씨가 즉각 이 사실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사과를 하면서 좀 사태가 일단락이 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의혹이 추가로 보도가 됐는데요. 이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윤호윤호 씨가 술을 마시던 곳이 식당이 아니라 불법 유흥업소였다라는 의혹이 제기된 겁니다. 어허. 이곳이 구청에는 일반 음식점으로 등록이 돼 있는데 실제로 가보면 외부에 간판도 없고 어허. 좀 불투명한 유리로 돼 있어서 내부가 전혀 보이지 않는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허. 그리고 안으로 들어가 보면 복도가 있고 복도 양쪽으로 방이 여러 개가 있고 또 여성들이 방을 수시로 드나드는 모습이 포착됐다라는 게 이 보도 내용이었습니다. 어허. 그리고 앞서서 이제 해명을 할 때 윤호윤호 씨 측에서 해당 장소를 이날 처음 갔다라고 해명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매체의 보도에 네. 따르면 이곳이 굉장히 회원제로 운영되는 곳이어서 기존에 갔던 사람이거나 아니면 예약을 하지 않으면 출입 자체가 불가능한 곳이었다라는 보도도 나와서 의혹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지금 추가로 알려진 내용은 애초에 알려진 내용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잖아요. 하재근 평론가님. 그러니까 한 매체에서 보도를 한 것인데 그 보도 내용입니다. 그 이제 처음에는 일반 음식점이라고 해명이 나왔었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불법 유흥업소로 보인다, 유흥주점으로 보인다. 그렇게 나오면서 자정까지 이제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그곳에 여성 종업원이 동석한 것으로 보이고 이건 한 곳의 보도 내용입니다. 네. 그러면서 그때 자정쯤에 경찰이 들이닥치니까 윤호윤호 씨의 지인들이 경찰하고 몸싸움을 벌이면서 어허. 그 틈에 윤호윤호 씨는 도주를 시도했다. 몸싸움이 격렬해져서 수갑을 채우겠다는 말이 나왔다라는 내용으로 한 매체가 보도를 한 겁니다. 네. 하재근 평론가님 말씀처럼 이것은 언론 보도입니다. 언론 보도이기 때문에 일단 의혹 차원이라고 해두겠습니다. 의혹 수준이라고 해둘 텐데 일단 의혹의 내용이 상당히 우리를 놀랍게 하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자정쯤까지 술을 마시다가 적발된 게 아니라 그곳이 외부 간판도 없는 불법 유흥주점에다가 그리고 단속 과정에서 몸싸움도 일어나면서 그 과정에 도주를 시도했다는 윤호윤호 씨라는 점, 이 점 물론 의혹입니다. 보도 차원이긴 합니다만 상당히 충격적인 내용인데 그렇다면 이 보도 내용에 대해서 장윤미 변호사님 입장이 나왔을까요? 네, 윤호윤호 씨는 지금 일고 있는 의혹 하나하나 반박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 불법 유흥업소를 방문했다는 논란에 대해서는 친구가 고민을 상담하고 싶다고 해서 친구가 이야기한 장소로 가봤더니 바로 그곳이었다. 본인으로서는 처음 방문한 곳이고 원래 알고 가던 곳이 아니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네. 또 여 종업원이 그 술자리에 동석하지 않았냐는 논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런 여성 종업원이 동석한 사실은 전혀 없고 그 당시에 여성이 아닌 그 가게의 관리자들이 결제를 위해 있었을 뿐이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네. 또 경찰이 출동했을 때 몸싸움을 벌였다는 이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갑작스럽게 사법경찰이 들이닥쳐서 경찰인지를 모르고 윤호윤호의 지인들이 당황해서 항의를 했던 거다. 윤호윤호와는 전혀 관련 없이 일어난 일이다. 그리고 단속 당시에 도주를 시도했던 사실도 없다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런데 오윤성 교수님, 사실 연예인 관련 어떤 추문이 나왔을 때 보통 연예인 개인뿐 아니라 그 연예인이 소속된 소속사 차원의 대응을 쭉 우리가 봐왔을 때 보면 그 수위가 높았을 때마다 반박 정도가 아니라 강력한 법적 대응 운운하잖아요. 근데 이번 사안에는 그런 얘기는 별로 없네요. 좀 약간 특이하죠. 왜 그러냐면 이제 윤호 씨의 그 그 커뮤니티가 있어요. 거기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강력하게 법적 대응을 그 해당 언론사에 해서 정말 그 명예회복을 좀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실제로 사실 오보라면 더 강하게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어떻게 됐냐면 실제로 한 차례 딱 반박을 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그 침묵을 지키고 있고 네. 또 그 윤호 씨 같은 경우도 1차에 이제 그 직접 사과글을 올렸습니다. 뭐라고 그랬냐면 친구들과 있다가 영업 제한 시간을 갖다가 자기가 넘겼는데 사실 너무 부끄러워서 스스로에게도 화가 난다. 그리고 너무 후회되고 죄송한 마음밖에 없다. 깊이 반성하고 매 순간 더 깊이 생각하고 행동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그러니까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이제 그 이후에 뭐 이렇게 도주를 했는 이런 여러 가지 그 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이후에 침묵 중인데 이것이 이제 일반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강력하게 법적 대응을 하지 않는 것이 약간 좀 이상하지 않느냐 네. 하는 이런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법적 대응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장윤미 변호사님, 네. 법적 대응을 하게 됐을 경우는 강제적으로 이게 사실관계 파악 작업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그런 작업을 혹시 염두에 둘 수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실제로 본인이 뭐 인정을 하거나 아니면 구체적으로 해명을 하는 과정 중에 이게 법적으로도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이다 보니까 본인이 해명하는 그 과정 중에 드러난 사실관계가 또 발목을 잡을까 저어해서 이런 공식적인 어떤 발언 그리고 대응에 대해서는 조금 주저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의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강력한 법적 대응 차원까지는 그 카드는 꺼내지 않고 즉각적인 반박, 소속사 차원에서 반박, 그리고 본인도 윤호윤호 씨 본인도 적극적으로 해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뭔가 반응이 뜨뜻미지근해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데 침묵이 능사는 아닐 것 같다. 뭔가 더 구체적인 해명이 있어야 될 것 같다. 이런 분위기도 있다면서요, 김유진 아나운서. 네, 그렇습니다. 이번 일로 인해서 윤호윤호 씨 본인의 이미지 타격도 문제지만 윤호윤호 씨를 광고 모델로 기용하고 있는 기업 측의 입장도 참 난감하게 됐는데요. 그래서 윤호윤호 씨를 모델로 쓰고 있는 한 배달 업체는 광고 사진을 삭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업체 측에 따르면 윤호윤호 씨 노출을 꺼리는 소비자 항의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윤호윤호 씨를 모델로 쓰고 있는 또 다른 업체, 식품업체 측에서도 홍보물을 삭제를 했는데요. 그리고 공식 유튜브 채널 속에서 광고 영상을 비공개로 전환하는 조치를 했습니다. 네. 사실 어떻게 보면 광고업계 그리고 그 윤호 씨를 광고 모델로 직접 쓰고 있는 계약을 맺은 업체 입장에서는 이게 지금 사실관계, 즉 강제 수사로 무슨 사실관계가 들어간 것도 아닌데 장윤미 변호사님 사실 이런 곳에 더 민감하게 일단 대응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연예인을 모델로 기용할 때는 굉장히 많은 비용을 주고 그 이미지를 사실 사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건 사고에 휘말리게 되면 이 연예인뿐만 아니라 연예인이 모델을 하고 있는 이 제품에까지 굉장히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광고 계약서에는 꼭 법적으로 잘못이 드러나지 않아도 사회적으로 논란을 일으킨 경우 등등에 대해서도 계약을 해지하게끔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 해당 모델로 기용한 업체들에 대해서도 모델을 계속 유지할지 아니면 중도에 계약을 해지할지 논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이고 네. 실제로 이 배달 업체 같은 경우에는 계약 기간이 올 5월까지로 남아 있지만 중도의 계약을 해지할지 여부를 오늘 논의를 했다라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만간 결론이 나올 걸로 보입니다. 글쎄요. 굳이
그 시간에 고민 상담을 하러 그 시간에 그 장소에 가야 했을까요? 윤호 씨는요. 윤호 씨는 평소에 바른생활 청년 모습으로 이미지를 쌓아왔고 그 덕분에 광고계에서도 손을 내밀었었죠. 평소에 바른생활 모습이었던 윤호 씨 모습 한번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또 많은 팬 여러분들도 너무 보고 싶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그만큼 아쉽지만 그래도 시국이 시국인 만큼 집에서요? 마스크 빼도 되는데 그래도 조심해야죠. 마스크가 큰 거 써가지고 덕분에 챌린지는요, 코로나19의 최전선에 서 있는 대한민국 모든 의료진분들께 경의와 응원을 전하는 캠페인인데요. 이 순간에도 코로나19 진료 현장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해주시는 의료진분들 존경합니다. 사실 최진봉 교수님 저런 바른생활 청년 모습이 지금의 상황에는 그냥 부메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본인이 했던 말과 행동이 다르게 물론 뭐 언론의 보도이긴 합니다만 이게 사실이라고 하면 윤호 씨가 평소에 했던 말과 지금 행동이 전혀 다르잖아요. 뭐 이게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사실 술집 가는 것도 많은 부분 자제하고 안 가고 또 본인이 말한 걸 그 뉘앙스를 보면 술집 같은 것도 안 가실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 사태 때는. 그런데 지금 그런 모습을 보였고 그리고 이제 본인이 말하고 있잖아요. 집에서도 항상 마스크 쓰는 편이라고 이런 말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누리꾼들이 얘기하냐면 집에서도 샤워하고 바로 마스크 쓰는 사람 맞냐. 극한의 컨셉뿐인 건가.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고 또 이제 무슨 말을 또 했었냐면 이런 이제 코로나19와 관련 없이 이런 표현도 했어요. 인간의 가장 해로운 벌레는 대충이다. 이거 사실 이건 좋은 말이잖아요. 대충 하니까 문제다 이런 말을 해서 사람들의 공감을 많이 불러일으켰는데 이 말도 누리꾼들이 어떻게 비꼬아서 또 비판을 하고 있냐면 술 마시는 것도 대충이 없네. 이런 말로 비꼬고 있어요. 결국은 본인이 착한 이미지, 바른 이미지, 코로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이미지의 모습을 가지고 홍보를 했는데 그걸 제대로 안 하다 보니 물론 언론 보도이긴 합니다만 그 보도로 인해서 그게 사실이라는 전제하에서 말씀을 드리면 얼마나 그게 부메랑이 돼서 본인한테도 이미지를 깎아먹는 요소로 작용하는가. 누리꾼들이 도리어 그것을 비꼬아서 비판의 요소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 윤호 씨는 깊이 되새길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해당 언론 보도에 대해서 윤호 씨 측이 법적 대응에 나설지는 현재로서는 미지수입니다. 하지만요, 그 법적 대응 여부와는 별도로 당분간은 자숙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며칠 전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글이요. 지금 일파만파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하재근 평론가님. 예, 지난 12일에 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글인데 제목이 아버지께서 일방적인 폭행을 당하여 오른쪽 눈이 실명되어 장애인이 되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내용이 현직 청와대 출입 기자가 아버지를 폭행했습니다. 아하. 몇 개월이 지날 때까지 병원 치료비와 사과 한 번 없다라고 하면서 엄중한 처벌을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내용을 올린 겁니다. 네. 이게 이제 여러분 감 잡으셨겠지만요. 일반인 사이의 폭행 내용이라 하더라도 지금 상황이 사안이 심각하다고 느껴지는데 그 가해자로 지목된 대상이 저 청원 게시 글을 올린 사람 주장에 의한 겁니다. 현직 청와대 출입 기자라는 점에서 지금 파문이 커지고 있는데 김유진 아나운서 청원인이 글만 올린 게 아니라 영상을 공개했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해당 사건이 발생한 곳이 주차장이었는데요. 이 당시 상황이 담긴 CCTV 영상을 함께 공개를 했습니다. 함께 보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두 남성이 주차장 안으로 걸어 들어옵니다. 자, 그리고는 가해자로 지목된 기자가 먼저 주먹을 휘두르면서 청원인의 아버지의 얼굴을 때리는 모습이었는데요. 얼굴을 맞은 남성이 바닥에 주저앉는데 이 기자로 추정되는 이 남성이 계속해서 주먹을 휘두릅니다. 어허. 이로 인해서 청원인의 아버지는 실명에까지 이르게 되는 심각한 부상을 입게 됐다고 합니다. 아이고, 지금 바닥에 고꾸라져서 지금 일어나질 못하는 상황까지 주차장 CCTV에 고스란히 찍혀 있습니다. 그런데 저 기자라고 지목된 사람은 남성은 청원인의 아버지에게, 이 청원글을 올린 사람의 아버지에게 왜 폭행을 휘둘렀을까요? 오윤성 교수님. 저게 이제 사연이 있습니다.
저 지금 청원인의 주장에 의하면 저 폭행을 휘두른 그 기자가 평소에 이 청원인의 어머니가 아마 가게를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이제 아는 사람들하고 와가지고 요즘도 그런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자관 뭐 술 뭐 이제 그 식사를 하고 난 뒤에 돈을 제대로 내지 않고 가는 그런 일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평소에 갈등이 있었는데 저 사건이 발생된 거는 이제 작년 5월 30일로 이제 그렇게 밝혀졌는데요. 그래서 옷차림이 지금 네, 시절은 여름으로 돼 아니군요. 있죠. 아하. 네,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그 아버지가 즉 이 가게 주인의 남편이 그때 만났다는 거죠. 아하. 그래서 그렇게 이제 가게에다가 여러 가지 부담을 주니까 앞으로 우리 가게 오지 마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갖다가 해서 거기에서 이제 갈등이 있었는데 이 그 가해자가 아버지한테 시비를 걸어가지고 바깥에서 좀 대화를 하자. 근데 실제로 아까 보게 되면 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폭행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말 듣고 자기는 대화하는 줄 나왔는데 바로 무자비하게 어떤 일방적인 폭행을 당했다. 이렇게 이제 상황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 영상만 봐도 청원인의 아버지, 그러니까 CCTV 상에서는 피해자입니다.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심각할 것 같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피해 상도가 심각해요. 그러니까 저 무자비하게 폭행을 하잖아요. 전혀 무방비 상태라고 보여요. 지금 피해를 당하신 분 입장에서는 항의하거나 거기에 뭐 대응하는 모습이 안 보이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청원이 쓴 글에 보면요. 저렇게 꼬꾸라졌잖아요. 너무 맞아가지고 힘들어서 꼬꾸라졌는데 눈에서 피가 날 정도로 맞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꼬꾸라져 있는 저 아버지를 향해서 이 기자라는 사람이 2분 동안 폭언을 또 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제 언어로도 폭언을 했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청원의 아버지는 머리 골절 일어났고 아하. 우한 안구 파열로 실명이 됐어요. 1차 수술을 받고 눈을 어떻게든지 고쳐보려고 5월 달에 저 사건이 있었으니까 수술을 받고 나서 다른 데 계속 다녔대요. 그런데 현재는 고칠 수 없는 상태로 장애 판정을 받으셨고요. 세상에. 한쪽 눈은 아예 실명이 된 상태다. 네. 그래서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다. 이렇게 지금 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현직 기자가 현직 청와대 출입 기자라고 지금 청원인은 밝히고 있어요. 현직 기자가 자신의 아버지를 일방적으로 폭행했다는 게 청원인의 주장입니다. 하재근 평론가님, 그럼 이에 대해서 저 영상 속의 가해 남성 측은 어떤 입장을 내고 있을까요? 가해자 측의 해명이 나왔는데 이게 술값 때문에 말다툼하다가 싸움을 했다는 부분은 사실이 아니다. 그때 그 피해자가 평소에 잘 알던 분인데 그분이 민형사상 책임을 서로 묻지 않기로 하고 1대1로 싸우자라고 해서 주차장으로 가서 싸운 거였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서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집을 매물로 내놓은 상태다. 그렇게 해명을 했는데 네. 근데 조금 의아한 것이 저 지금 공개된 영상만 보면 1대1로 싸우자라고 서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면 양쪽 다 뭔가 일종의 이 준비 동작, 네. 폭력을 행사하기 위한 준비 동작을 취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영상을 보면 가해 측은 준비 동작을 확실하게 취하는데 피해 측은 별로 그런 동작을 안 취하는 것 같아서 네. 저기 어떤 사연이 있는지 이거는 좀 궁금하긴 합니다. 네. 그런데 사실 이 가해자 측의 반박 내용도 사실은 쉽게 납득은 안 돼요.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으니 1대1로 싸우자라고 말했다는 게 지금 어쨌든 가해자 측의 상반된 180도 지금 상반된 주장입니다. 아니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 저 행위 자체가 용납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장윤미 변호사님. 그렇습니다. 당사자들이 뭐 민형사상 서로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라고 해도 형사법 관련해서는 공권력이기 때문에 사인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이 정도로 중상을 입혔다면 일반 상해도 아니고 중상해로 처벌이 불가피해 보이는데요. 이렇게 안구가 파열돼서 실명에 이른 정도라면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야 되고 또 후유증이 상당히 남게 됩니다. 그렇다면 중상해로 상당히 크게 처벌을 받고 이 가해자 이미 재판에는 넘겨진 상황인데 아하. 불구속으로 기소가 됐습니다. 네. 아마 기자라는 신분 그리고 이제 도주 우려나 이런 부분이 없다라고 인정이 돼서 구속 기소는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 피해자 가족들은 상당히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청와대 출입 기자라고 하니까 뭔가 어떤 백을 쓰지는 않을까. 그리고 본인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정당하게 회복을 받을 수 있을까? 기타 등등 너무 우려되고 두려운 부분이 많아서 이렇게 청와대에 청원글까지 올리게 됐다라고 그 배경을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일단 이해는 돼요. 현직 청와대 출입 기자이기 때문에
일단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어떤 수단을 동원하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한다는 거잖아요. 청원인 측은요. 그런데 김유진 아나운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현직 청와대 출입 기자라고 알려졌어요. 그리고 일부 언론에서는 그 해당 기자가 근무한다는 언론사가 어디냐까지도 대략적으로 밝히고 있는데 그 해당 언론사는 그러면 이 사안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고 있을까요? 해당 언론사는 다른 언론과의 통화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어제부로 해당 기자가 더 이상 기사를 쓰지 못하도록 조치했다라고 밝히면서요. 회사 안에서도 이게 문제 있는 행동이라고 인지를 하고 응당한 조치가 있어야 된다는 입장이지만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이 상황을 조금 더 지켜보겠다라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저희 뉴스파이터 측에서도 혹시 추가 입장은 없는지 좀 들어보기 위해서 계속 접촉을 시도를 했는데요. 이 담당자가 부재한 상황이어서 결국 연결은 되지 않았습니다. 네. 일단 이 사안은 재판은 진행 중이고 아직 이 1심 선고도 나오지 않은 상황이고 양측의 주장도 팽팽한 상황입니다. 일단 그래서 사실 접근 차원에서 양측의 주장을 전해드렸고요. 섣부른 판단은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1심 재판부에 앞으로 결과가 나올 때마다 이 사안도 따라붙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잔혹한 영화보다도 더 끔찍한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 그 미스터리를 한 걸음 더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재근 평론가님. 예, 지금 지난 주말에 그 아이의 모습이 공개가 됐거든요. 한 TV 프로그램이 유튜브에 이제 공개를 한 건데 제보를 받는다고 하면서 구미 인이동 산부인과에서 태어난 2018년 3월 30일생 아이에 대해서 아시는 분, 그리고 DNA상의 친모로 밝혀진 그 석 씨에 대해서 아는 분 있으시면 제보를 해달라고 하면서 영상을 올렸는데 거기에 아이의 모습이 나온 거예요. 네. 아이 영정 사진이라든가 평소의 어떤 그 동영상 네. 이런 것들이 공개가 돼서 인터넷에서 크게 화제가 됐습니다. 네. 사실 표현이 시청자 여러분께도 송구해요. 아이가 결과적으로 사망해서 해당 언론이 뭐 영정사진 그런 표현 썼습니다만 저 때만 해도 아이가 정말 순진무구 천진난만하게요. 저 사진을 보신 분들이 방송 통해서 보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정말 이 사건을 듣고 저 아이 사진을 보면요. 얼굴을 보면 정말 이해가 안 되고 눈을 의심케 합니다. 이렇게 사랑스러운 아이를 어떻게 방치해서 미라 상태로 발견되게 방치할 수가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학대로 사망한 정인양의 사진과 조금 다른 면이 있다. 이 사안을 보면서 정인양 사건도 떠올리신 분들이 많은가 봅니다. 하지만 네, 평론가님. 지금 그 아동 학대를 당했다고 사람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떠한 그 몸자국이라든가 아니면 제대로 씻기질 않으면 좀 지저분한 흔적이라든가 아니면 영양 결핍이 돼서 피부가 좀 거칠어졌다든가 아니면 머리가 좀 푸석푸석하다든가 네. 이런 것들을 많은 사람들이 정황으로 생각을 하는데 네. 지금 공개된 모습을 보면 깨끗해 보이고 고와 보이고 머리도 정돈이 잘 돼 있는 것 같고 네. 주변 환경도 청소가 잘 돼 있는 것 같고 네. 그러다 보니까 적어도 어느 한 순간에는 돌봄을 잘 받았던 것이 아닐까 아하. 그런 생각도 나오는데 물론 그 도대체로 또한 단정할 수는 없지만요. 어떠한 곡절이 있는 것인지 그러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지금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해당 방송을 통해서는 영상도 공개됐는데 그 영상 속에는요. 애초에 이 3살짜리 여자아이의 엄마로 알려졌던 20대 여성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장면, 물론 지금은 엄마가 아닌 걸로 밝혀졌죠. 그 여성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장면도 공개가 되면서 김유진 아나운서 많은 누리꾼들이 이런저런 얘기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네, 일단 아이 사진을 본 누리꾼들이 이렇게 천사 같은 아이에게 대체 무슨 짓을 한 거냐, 사랑받지 못하고 떠나서 마음이 안타깝다라는 반응을 보였는데요. 또 이와 별개로 아이 사진을 꼭 공개했어야 되느냐를 두고서도 네티즌들의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하. 필요했다라는 측에서는 지금 사건이 미공 속으로 빠져들고 있는 상황이라서 네. 제보가 절실했고 제보를 받기 위해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아니다라는 측에서는 제보를 위해서였다면 피해자의 사진이 아니라 가해자의 사진을 공개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반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어떤 사실 접근, 진실을 알리겠다는 언론의 어떤 사명 생각에 제보를 받겠다는 생각에 아이의 얼굴을 공개했다. 하지만 분명히 아이도 사망했지만 분명히 인격권, 초상권 그런 건 있지 않을까 생각도 해봐요. 과연 사진을 공개했어야 됐나. 그런데 이 와중에 새롭게 밝혀진 사실이 하나 더 있다고 합니다. 충격적입니다. 장효민 변호사님. 그렇습니다. 사실 이 아이의 친모인 40대 여성 성모 씨는 본인이 임신을 하게 되자 이 사실을 숨겼어야 됐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남편의 아이가 아니었기 때문인데요. 그 즈음 본인의 20대 딸도 그 아이를 잉태하게 되자 이 아이를 내가 바꿔치기 해야겠다라고 생각했고 계획을 했다는 게 지금 경찰의 의심을 받는 부분입니다. 아하. 그리고 실제로 이 20대 딸이 출산을 한 이후에 산후조리원에서 몸조리를 한 이후에 친정에 와서 쉬고 있자 그 틈에 아이를 바꿔치기 했다는 게 지금 경찰이 보고 있는 혐의점인데요. 이 부분을 어떻게 이 친모가 모를 수 있었을까? 이 20대 딸, 이 부분도 사실상 계속해서 의문을 낳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물론 경찰도 단정 차원이 아니라 추정 차원입니다. 아직은 추정 차원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아이를 바꿔치기 하지 않았을까? 그렇다면 애초에 이 3살짜리 여아의 엄마로 알려졌던 20대 여성은 이 사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을까요? 이 경찰 수사 중에 DNA 검사 결과를 토대로 이 사망한 여아는 본인 딸이 아니라 바로 본인의 동생이다. 엄마의 딸이니 밝혀졌다라고 하자 몇 번을 되물었다는 겁니다. 그게 사실인지 그만큼 본인은 자신의 딸로 알고 계속해서 양육을 했다라는 것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육아 전문가들은 이 신생아 그리고 특히 어린 아이 같은 경우에는 얼굴이 시시각각 변하기도 하고 해서 이게 친모라고 본인이 생각을 하면 아이의 어떤 외모나 이런 부분을 보고 자식이 아니라고는 아마 판단하기 어려웠을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요, 더더욱 미스터리한 점은요, 오윤성 교수님, 이 친노로 밝혀진 40대 여성의 남편조차 아내의 임신 사실을 몰랐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두 가지 가능성을 우리가 놓고 볼 수 있습니다. 진짜 몰랐을 수 있고 아니면은 모른 척 할 수도 있어요. 진짜 몰랐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제 이 친모, 이 40대 여성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 해도 내연남이 2명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이제 따지고 본다면 사실 이번에 DNA 해서 그 아버지를 이렇게 확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2018년 초에 아이를 출산했으니까 2017년 당시에 내연남이 있다면 그 사람을 또 추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 남편 같은 경우에 경찰에서 추정을 할 때는 몰랐지 않았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그런 방향인데 이 두 부부 사이의 관계가 그렇게 밀접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여성이 만약에 이 남성 편력이 상당히 좀 뛰어나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이 자기 남편을 속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알고도 모른 척 했을 것이다라고 하는데 여기는 이제 조금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네. 남편이 그런 상황을 인정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건 뭐냐? 남편이 자기 딸이 낳은 손녀를 제거를 하고 자기 아내가 불륜으로 낳은 그 아이를 그 아이 대신으로 이게 넣는다라고 하는 것을 과연 용납을 했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것들도 상당히 일반적이지는 않아요. 그래서 사실 이 사건 자체가 일반인들이 이해를 하시기가 상당히 좀 난해한 그런 사건인데 네. 이것도 일종의 미스테리가 아닌가. 그래서 그러니까요. 지금 경찰의 입장에서는 이것과 연관돼서도 지금 수사를 갖다가 지금 계속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경찰도 지금 쉬운 상황은 아니에요. 시청자분들께 좀 더 다양한 가능성과 의견을 전달해드리기 위해서 또 다른 전문가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신과 출산을 몰랐다라는 말은 성립하지가 않는 거죠. 석 씨가 경찰에서 나오는 순간에 몇 가지 질문을 했는데 석 씨 태도도 그야말로 강력하게 앞뒤 안 가리고 은폐하겠다라는 거고, 지금 이 남편의 진술도 대체 말이 안 되는 진술을 하니
이 두 사람의 진술은 신빙성이 매우 떨어지는데 그러면 이렇게 거짓말을 끝까지 하면서 우겨야 되는 이유는 대체 뭐냐. 그렇죠. 어쩌면 그 아이가 살아 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도 하게 된다는 거죠. 딸의 아이는 지금 어딘가에 살아있는 거 아닌가. 그런 과정들을 모두 숨기기 위해서 터무니없는 거짓말을 이 부부가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지금 저 가설, 저 가정도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어 보입니다. 최진범 교수님. 네, 그런 가정도 신빙성이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미스터리하기 때문에 어느 하나의 가정이 맞다라고 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렇죠. 단정할 수는 상황이죠. 없죠. 네,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한쪽에서도 이런 주장도 하고 있는 거죠. 큰딸 지금 이제 엄마라고 초창기에 알렸던 20대 사람이 여성, 네. 그 사람 이미 알고 있었을 가능성도 제기하는 분도 있어요. 아하. 가끔. 왜냐하면 알아서 혹시나 나중에든 뭐 처음에 몰랐더라도 나중에라도 알게 돼서 거기에 대한 실망감 때문에 아이를 몇 달 동안 방치하고 본인이 이사를 가버렸잖아요. 네. 그 상황이 이해되려면 결국 그런 어떤 실망감 때문에 아이를 그냥 방치하고 나간 게 아닌가. 이런 주장도 하고 있어서 네. 이 여러 가지 다양한 가능성들을 이제 중요한 건지 친모라고 하는 분이 입을 열어야 되잖아요. 본인은 안 났다고 그러고 임신한 적도 없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분의 입에서 뭔가 나와야만 사실은 사건의 퍼즐이 풀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40대 친모 그리고 그 40대 친모의 큰딸이 할 수 있는 20대 여성이 비슷한 시기에 출산을 합니다. 그렇다면 갓 태어난 아이는 둘이 돼야 되는데 지금 미라 상태로 발견된 3살짜리 여아 말고 나머지 한 아이는 대체 그렇다면 장윤미 변호사님 어디로 간 겁니까? 네, 이 아이는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지금 경찰이 수사 중입니다. 실제로 생존에 있다면 어떤 위탁모 내지는 제3자들이 지금도 기르고 있을 가능성, 그 가능성에 방점을 두고 구미시와 함께 협조를 받아서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하. 그렇지만 정말 최악의 경우 아이가 사망했을 가능성도 열어놓고 수사가 진행 중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그 시기에 유기가 됐거나 사망한 아이들 전수조사해서 이 실체를 꼭 파악하겠다는 게 경찰의 입장입니다. 대체 친모는 무엇을 숨기려 하고 있는 걸까요?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승진 아이한테 하고 싶은 말씀 따로 없으세요? 내 딸이 낳은 날 딸이 맞아요. 본인 아이가 아니라고? 아닙니다. 그러면 본인이 낳으신 딸은 어디 있습니까? 아니에요. 전 딸을 낳은 적이 없어요. 친자 확인 검사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십니까? DNA 결과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세요? 네. DNA 결과가 잘못됐어요? 네. 저렇게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면서 부인하고 있지만 오윤성 교수님 거짓말 탐지기 조사 결과 거짓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지금 이제 저 사람 같은 경우는 과학적인 증거에 대해서 아주 정면 돌파를 지금 시도를 하고 있는데 상당히 무모하게 보인다는 거죠. DNA도 뭐 확률이 뭐 99.99%고 이번에 이제 심리 생리 검사를 했어요. 이게 다시 말해서 뭐냐면 거짓말 탐지기 조사인데요. 네. 이 심장 박동수라든가 혈압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기준으로 해서 측정을 하는 것인데 네. 5개 안팎의 질문을 갖다 던졌다라고 알려졌는데 그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 출산했습니까? 라고 했더니 거짓 반응이 나왔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때 뭐 심장 박동이 뛰고 혈압이 올라갔겠죠. 그리고 일부 질문에 있어서는 횡설수설해가지고 판단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하는데 글쎄요 이제 무조건 거부 전략을 지금 채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네. 그 친부가 누군가 지금 어떤 남성 한 사람은 지금 심적 부담을 느끼면서 아마 이걸 지켜보고 있을 텐데 네. 그 사람이 나오고 나면 저 여성이 심경의 변화를 갖다가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어쨌든요 이 사안은요 미스터리로 빠져들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진실을 밝혀야 되고 뉴스파이터가 끝까지 따라붙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달 18일 밤요 여러분의 기억을 되살려 볼까요? 당시에 상당히 추웠습니다. 제주도에 있었던 일인데요. 당시에 강추위가 있었던 일인데 대체 어느 정도 추웠는지 영상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추위는 오늘 절정에 다다르겠고 내일부터는 누그러지겠습니다. 한파특보가 발효 중인 대관령은 영하 17.2도까지 뚝 떨어졌고요. 칼바람이 불어들면서 체감추위는 이보다 더하겠습니다. 호남과 제주를 중심으로는 강풍을 동반한 눈이 더 내려 쌓이겠습니다. 오늘까지 눈이 내리는 지역에는 가시거리가 짧고 도로가 얼어붙은 곳이 있겠습니다.
김유진 아나운서, 저렇게 추웠던 날 제주도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네, 한 경찰서에 신고 전화가 들어온 건데요. 한 주차장에 신발도 안 신는 할머니가 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경찰이 출동을 해서 찾아보니까 머지않아서 할머니가 이 추운 날 겉옷 하나도 걸치지 않은 상태로 발견이 됐습니다. 아하. 당시의 상황요, 경찰 통해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출동을 해보니까 할머니가 그 어떤 빌라 주차장에 신발도 안 신으시고 양말도 한쪽밖에 안 신으신 상태로 네, 겉옷도 안 입고 계시더라고요. 성함을 물어보니까 이름도 모르시고 연락처도 모르시고 아예 그냥 좀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상태여가지고 저희가 지구대로 모시고 왔어요. 세상에, 당시 제주 날씨에 신발도 안 신으시고 겉옷도 없이 얼마나 추우셨을까요, 장유미 변호사님? 그렇습니다. 추위도 너무 추위겠지만요. 이렇게 연로하신 분이 얇은 옷차림으로 이렇게 강추위 속에 있으면 건강도 상당히 우려가 맞아요.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일단 경찰은 할머니를 지구대로 이렇게 모셔왔는데요. 아하. 영상으로 한번 보시죠. 네. 예, 경찰관은 지구대 소파에 앉아 계신 할머님에게 아유, 저분이군요. 예, 따뜻한 물도 갖다 드리고요. 인적 사항도 물어보고 자초지정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아하. 하지만 할머니는 당시 간단한 의사소통조차도 어려운 상태였다고 합니다. 아이고, 낯선 상황 때문에 그러셨을까요, 어르신께서? 하재근 평론가님, 세상에. 경찰분들은 일단 할머니 신원 파악해야 되고 가족들 파악해야 되고 하는데 치매를 앓고 있다고 이제 판단이 되니까 지문을 조회해서 이제 가족 정보를 찾으려고 했는데 아무 정보가 안 나왔답니다. 아이고. 그래서 막막한 상황인데 그때 경찰이 누군가를 어떤 존재를 떠올리게 된 거예요. 아하. 관련된 영상이 있는데 네. 저 할머니가 추위 상태에 저렇게 있을 때 까만색 강아지가 할머니 옆을 계속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네요. 경찰이 저 강아지를 딱 떠올리면서 강아지를 데리고 온 거예요. 아하. 원래 지구대에 동물은 출입이 불가한데 특별히 민원인들 놀라지 않게 다른 곳에 강아지를 있게 하면서 조사를 했더니 아하. 저 강아지가 결정적인 실마리 역할을 하게 됩니다. 어떤 결정적 실마리였을까요, 최재범 교수님? 저 강아지 안에 내장 인식 칩이 들어있었어요. 아하. 그러니까 보통 저 강아지가 이름이 까미예요. 까미가 2년 전에 할머니를 위해서 가족이 입양을 했어요. 이야. 유기견 센터에서. 그리고 네. 그 강아지 안에다가 내장 인식 칩을 집어넣어서 그걸 조회를 하게 되면 누구 강아지인지가 구분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할머니 가족과 연결이 됐고 결국은 할머니를 가정으로 잘 돌려보낼 수 있는 기회가 됐다고 합니다. 야, 내장 인식 칩. 이게 많이 알려지진 않았지만요. 얼마나 이게 크기는 작지만 중요한 것인지 이번 사안을 통해서 시청자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절실히 느꼈기를 바라고요. 까미 덕분에요. 정말 중요한 생명을 또 구했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까미야, 고맙다. 네네.